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리즈전에서 나타난 솔샤르 감독의 전술 접근을 공격 측면에 집중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솔샤르 감독이 리즈의 수비를 허물고자 어떤 고안을 하고 나왔는지, 비엘사 감독은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고, 솔샤르 감독이 다시 그것을 어떻게 역이용하며 대량 득점까지 이어나갈 수 있었는지,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영상이 지난 일부 분석과 이어지는 만큼 일부 수비 전술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시즌 솔샤르 감독이 리즈를 6대2로 꺾었던 전술 접근 방식 역시 세부적인 부분에선 차이가 있지만 리즈의 맨마킹 시스템을 역이용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므로 해당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상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솔샤르 감독이 리즈를 공략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론들의 근간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요소는 포지션 파괴였습니다. 정확히는 고정된 포지션 없이 물 흐르듯 이어지는 변화를 통해 맨마킹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는데요. 솔샤르 감독이 그를 위해 사용한 세부 전술을 정리해보면 좌우 멀티 자원 선발 기용, 그리우드 제로톱, 포그바 브루노 후방 연결을 통한 3선 자원들의 침투, 가짜 윙어 포그바의 중앙 시프트처럼 다양한 방법론이 채택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멀티 자원들의 기용부터 살펴보죠. 솔샤르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마샬 대신 제임스를 택했고 전방의 그리우드를 기용하는 등 특히 공격진의 멀티 능력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기에서 그 이유가 드러났는데요. 유나이티드의 공격진은 전방에서 마치 회전문이 움직이듯 연쇄적인 포지션 변화를 지속해서 가져가면서 리즈의 수비진을 흔들었습니다. 때로는 제임스가 톱에 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브루노가 오른쪽, 포그바가 중앙에 가 있기도 하고, 본 포지션에 관계없이 매우 유동적으로 움직이며 경기에 임했죠. 브루노와 포그바는 공격지가 어느 위치에서건 제 역할을 하는 선수이고, 그리우드와 제임스는 좌우에서 모두 뛸 수 있는 선수이기에 이러한 변화는 전혀 막힘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특정 포지션 기용이 제약되는 선수들이 포함되었다면 이런 물 흐르는 듯한 변화는 아마 활용되기 어려웠겠죠. 이 방식은 비엘사의 리즈가 가진 약점을 치명적으로 파고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리즈는 맨마킹 시스템을 활용하여 강한 압박을 구사한 팀인데요. 맨마킹 시스템의 단점은 포지션 파괴 전술에 대해서 대응이 붕괴하기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솔샤르 감독은 전방의 다이아몬드 대응이 계속해서 회전문처럼 돌아가며 자연스럽게 공격진의 위치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배했습니다. 그래야 하여 매 공격 시퀀스마다 유나이티드 공격진 4명의 선수가 취하고 있는 대응은 달랐고, 이들은 공이 후방에서 연결되면 자신의 위치에서 취하는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며 리즈의 진영이 무너지도록 유도했습니다. 리즈의 기괴한 대응은 철저히 솔샤르 감독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되었죠. 한편 이러한 방식이 횡적인 차원에서 혼란을 만드는 방식이었다면 솔샤르 감독은 여기에 종적인 혼란을 더하였습니다. 우선 주목할 부분은 포그바와 브루노의 움직임이었는데요. 2선과 3선을 모두 소화 가능한 두 선수는 자주 3선 빌드업 작업에 가담하면서 후방으로 움직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대 수비수 혹은 볼란트를 끌고 나오면 곧장 맥토미니와 프레드가 전방으로 침투하곤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하여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2선과 3선의 엇갈리는 움직임이 굉장히 유기적이었고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방식은 맥토미니가 대활약했던 지난 시즌 6대2 대승 경기에서 유나이티드가 이미 사용한 적이 있던 방식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리우드는 이러한 종적인 혼란을 만들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선수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9번 공격수로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선수가 바로 그리우드였는데요. 중앙에서의 경합 능력이나 홀드업 플레이가 부족하다 보니 볼을 받고 돌아서서 슈팅까지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 때문에 유나이티드는 그리우드를 스쿼드에서 아쉬운 위치인 오른쪽 윙포드 위치에 주로 기용하면서 활용해왔는데요. 이 위치는 그리우드의 슈팅 스킬을 살릴 수 있었지만 막상 전문 윙포드만큼의 볼 운반 능력이나 측면 기여가 부족한 그리우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포지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프리시즌에 이어 리즈와의 개막전에서 드러난 그리우드의 모습은 중앙 공격수에게 필요한 능력을 점차 탑재 중인 그의 발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우드는 가짜 9번으로 뛰면서 후방 볼 순환을 지원하고 그것을 다시 측면으로 빼내어주는 역할을 특출나게 수행했습니다. 측면에 예리한 스코어러들이 많이 포진한 유나이티드에게 이런 식으로 중앙 공격수가 살짝 빠져나오며 수비를 유인하고 측면으로 공을 뿌려줄 수 있으면 그만큼 측면 공격수들의 득점력이 제고될 수 있죠. 유나이티드는 당초 이러한 움직임과 역할을 마샬에게 기대했었으나 마샬은 1920 시즌 초반에 카운터 전술 시기를 제외하고는 상대 수비를 끌어낼 수 있는 정도의 무게감을 보여주지 못했고 측면으로 공을 분배해주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 부근에서 그리우드의 발전은 중앙 공격수 뎁스가 아쉬운 유나이티드에게 큰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 되겠죠.
더군다나 그리운드가 측면 공격수로 많이 뛰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움직임 역시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었기에 유나이티드는 이러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브루노의 선제골 장면이었는데요. 포그바가 공을 받는 시점에 그리운드는 측면으로 살짝 빠져나가면서 센터백을 유인하였고, 그 공간으로 영리한 브루노가 곧장 침투하면서 답답했던 경기를 풀어내었습니다. 포그바의 멋진 원터치 패스, 그리운드의 완벽한 더미런, 브루노의 영리한 침투, 3박자가 잘 맞아떨어진 완벽한 팀플레이였죠. 비단 이 상황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리운드의 더미런은 브루노에게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자주 창출해줬고, 이것은 후방의 포그바라는 훌륭한 패스를 탑재한 브루노가 마음껏 침투하며 득점력을 뽐낼 수 있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분명 직전 상황 3선에서 빌드업 작업에 가담하고 있던 브루노는 어느 순간 그리운드가 만들어 놓은 공간을 침투하고 있었고, 그동안은 주로 창조자로 기능하느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세컨탑의 역량을 보여주며 해트트릭을 기록할 수 있었죠. 세 차례의 골 장면 모두에서 그리운드의 움직임과 위치는 상대 이목을 끌어당겨 순간적으로 브루노를 놓치도록 만들기에 충분했고, 또 한편으론 상대 라인을 높이 끌어당겨 놓아 뒷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이바지했습니다. 장면 빛났던 것은 브루노였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한 팀 단위 움직임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비엘사 감독은 이러한 문제점을 의식하여 특히 자유로운 스위칭을 가져가는 전방 4명의 선수를 상대하는 수비진에 대해서는 맨마킹을 유동적으로 사용하도록 안배했는데요. 수비진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한 가지 관과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포그바의 움직임이었죠. 당초 측면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다면 메잘라처럼 움직이며 후방을 지원하던 포그바는 본래 자신의 마크맨이었던 아일링이 자신에게 끌려 나오지 않자 그대로 중앙으로 이동해 브루노의 10번 역할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브루노를 책임자였던 수비형 미드필더 코어는 포그바와 브루노 2명의 선수를 혼자 책임자는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되었죠. 당연히 혼자만으로도 위력적인 두 선수를 동시에 막아세우는 것은 불가능했고, 포그바나 브루노 둘 중 한 명의 선수는 마크맨이 붙지 않은 채 자유롭게 경기에 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비엘사 감독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주니오르 피르포를 투입해 레프트백에 세우는 방식으로 본래 공격수인 로드리고 대신 수비적인 자원인 델러스를 중원에 기용하며 포그바 브루노 조합을 막아세우려 했지만 그 정도로 유나이티드 공격진의 유동성을 막아세우지는 못했죠. 소샤르 감독은 포그바를 내려 4-3-1-2처럼 중원을 구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맥터미니와 프레드를 올려서 4-1-4-1에 가깝게 대형을 구성하기도 하는 등 계속적으로 중원의 숫자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상대 하프타임 교체 이후 잠깐 중원의 숫자가 평양을 이루며 실점을 한 차례 내주었을 뿐, 그 이후로는 공이 있는 지역에 유동적으로 숫자를 더하고 빼면서 우위를 만들었죠. 비엘사의 대처는 올바른 방향이었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의 철학을 온전히 버리진 못했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올가매는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이 경기를 승리로 이끈 것은 포그바나 브루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경기 플랜을 짜고 나서 상대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그에 대처하는 상대의 대응까지 역이용하면서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플랜을 가지고 나온 소샤르 감독의 전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선수단 핵심 자원들의 유동적인 움직임과 다변화된 공격 패턴, 그리고 선수 개개인의 발전까지 포함된 여러 장면들은 유나이티드의 이번 시즌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죠. 물론 이 경기에 나타난 전술 접근이 유나이티드가 기존에 행하여왔던 전술의 발전 형태라는 점에서 과연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 유독 약했던 유나이티드가 어떤 면모를 보일지 그에 대한 의문부호가 아직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나이티드는 아직 산초와 바란의 제대로 된 테스트 무대조차 가지지 못했고, 이 두 선수의 영입은 분명 앞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의 것이었죠. 그 점을 고려한다면 기존 선수단만으로 더 발전한 면모를 보여줬다는 것은 분명 만족할 만한 결과일 것입니다. 적어도 숱한 명장들을 상대하며 맞춤 대응 전술로 전술적 능력을 보여왔던 소샤르 감독에 대한 믿음은 확실히 이 경기를 전후로 하여 강해졌으니까요. 시즌은 막 시작되었고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적어도 이 경기에서 보여준 소샤르의 전술은 유로파 결승으로 냉담해졌던 팬들의 시각을 한결 풀어놓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리즈의 전력이 100%는 아니었다곤 하나 그래도 그 비엘사를 상대로 이 정도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기대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경기의 가장 큰 수확은 그래서 명장 잡는 감독 소샤르의 전술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을 품고 계속 나갈 수 있다면 이번 시즌 유나이티드가 대권에 도전하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겠죠. 적어도 이번 경기의 소샤르는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밌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에 거주한 남자 정진이었습니다.